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AWS에서 서버리스로 웹 서비스 및 데브옵스 구축의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좀 회사를 말씀드리면은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일단 통신사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AWS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웹 서비스를 주로 개발하는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제목이 그러니까 왜 서버리스를 선택하게 됐고, 이제 왜 데브옵스까지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사내 서비스로 뭔가 장고로 이제 뭔가 웹 서비스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사내 서비스는 뭐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다시피 동접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접자가 한 명일 거고, 그러니까 사용량 자체가 매우 적을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과하게 비용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자동화되고 조금 손이 덜 갈 수 있는 그러한 AWS에 있는 서비스들을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한 주제로 뭔가 개발 구현 및 구축을 해봤던 경험이고요. 이제 좀 더 뭔가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오른쪽 밑에다가 제 블로그 주소를 남겨놨는데, 그냥 구글에다가 이제 자파 뭐 AWS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제 닉네임이 이제 니독이라고 하는데, 코딩을 거꾸로 뒤집은 닉네임이거든요. 저 블로그 이름이 나옵니다. 저기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짤막한 제 블로그 소개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서버리스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서버리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서버리스의 장고가 된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버리스가 뭐냐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개념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실제로 뭐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버리스는 말 그대로 서버가 없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AWS에서 뭔가 서버리스로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람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 서비스다 보니까 앞단에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 서비스와, 그리고 중간에 이제 API 통신을 하게 해주는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코드를 동작시켜주는 이 람다, 그리고 이 람다에다가 코드를 배포하기 위해서 S3를 쓰거든요. 그래서 총 이렇게 네 가지 서비스를 사용해가지고 서버리스를 많이 구축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를 실제로 콘솔에서 뭔가 하나하나 클릭하고 뭐 입력하면서 구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묶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말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AWS 툴킷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제 뭐 젯브레인 제품, 뭐 예를 들어서 인텔리제이, 파이탐, 웹스톰 이런 데서도 뭔가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형식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직접 콘솔에서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서버리스라는 이제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거를 사용해 가지고 뭔가 개발을 했을 때 사실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AWS에 있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쓰지 않고 테라폼을 많이 쓰시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사용하는 스크립트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제 아래에서 이제 뭐 템플릿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어떤 야물이라든가 제이슨 포맷으로 어떤 템플릿을 작성하는데 그 스크립트 자체가 매우 복잡해요. 매우 복잡하다 보니까 유지 보수도 어렵고, 다시 쓰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똑같은 프로젝트인데 사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뭐 람다 함수명도 좀 달라야 되고, 아니면 뭐 API 뭔가 어떤 거는 프록시 형태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HTTP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면서 쓰기에는 사실 전에 거를 다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이렇게 작성한 템플릿을 어떻게 동작시킬 수 있느냐? 로컬에서 동작시킬 수는 없고 S3에다가 직접 올려야지만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자체가 사실
매우 복잡해가지고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API 게이트웨이에서 뭔가 람다를 연동해야 될 때 람다 이름이 만약에 바뀌면은 그 API 게이트웨이 부분 쪽에서 그 람다 이름을 또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요소들 간의 의존성이 커가지고 휴먼 에러, 그러니까 실수가 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실서비스에서 휴먼 에러가 발생해가지고 장애가 났다. 그러면은 매우 매우 큰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로컬 테스트, 그러니까 배포 전에 뭔가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로컬 테스트 할 때도 S3에다가 올려야지만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배포를 했다고 쳐도 실제로 이제 뭔가 람다 코드를 로컬에서 돌리려면은 람다 도커 이미지를 내 로컬에서 동작시킨 다음에 거기에 이제 리모트로 붙어가지고 디버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AWS 그 람다를 쓰실 때는 뭐 메모리를 뭐 128메가, 뭐 256메가 이런 식으로 적게 쓰겠지만 로컬에서 도커 컨테이너로 동작시키면은 PC, PC 리소스를 매우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CPU, 메모리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크립트 자체도 되게 어렵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로컬에서 개발을 해도 사실 S3가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인터넷이 돼야 되고 뭔가 CLI 설정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테라폼을 또 많이 쓰시죠. 근데 또 테라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비해서 지원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WS에서만 지원되는 일부 기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클라우드 와치랑 관련해 가지고 클라우드 와치 테일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테라폼은 뭐 멀티 클라우드나 뭐 하이브리드 컨테이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간 범용적인 기능들만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런 일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배포를 할 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건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릴 그런 프레임워크에 보다 느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만약에 람다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람다 코드만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뭐 API 게이트웨이, 뭐 S3 이런 것들을 다 돌면서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상대적으로 느리겠죠. 하나만 배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여러 개를 다 체크를 하고 한 번 더 싱크를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테라폼이 되게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듈화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작게 작게 배포 단위를 쪼개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강제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프로젝트별로 아니면 뭔가 네임스페이스별로 이렇게 쪼개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일이죠. 그리고 테라폼도 이제 HCL이라는 걸 이제 문법을 쓰는데 이걸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뭐 물론 앞에서 드렸던 클라우드 포메이션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배워야 된다는 거고, 이제 만약에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매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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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버그들이 있습니다. 어떤 버그들이 있느냐? 위에서 말씀드렸죠. AWS에서만 지원되는 일부 기능에 대해서 최근에 추가가 되긴 했지만 이게 가끔씩 뭐 이름이 좀 안 맞는다든가 나는 소문자로 입력하는데 막 대문자로 생성이 된다든가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버리스에서 테라폼을 쓴다라는 건 사실 저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게 뭐냐? 이제 자파라는 이제 어떤 패키지인데요.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뭔가 스크립트가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실제로 그 파이썬에서 이제 플라스크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가지고 그 서버리스를 구축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코드가 지금 몇 줄 안 되죠. 그래서 디플로이 데브라 해 가지고 개발 환경으로 배포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베이스로 만든 건데 거기다가 이제 보토3를 엮어 가지고 만든 간단한 이제 서버리스 빌드 배포용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프레임워크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프레임워크라기에는 기능이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막 많은 게 아니어 가지고 보통 이제 패키지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키지에서는 가장 강력한 기능이 뭐냐면은 이 서버리스, 그러니까 API 게이트웨이, 람다 구조를 사용했을 때 그 람다에다가 플라스크 장구가 배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클라우드와치 로그를 터미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파, 테일, 데브, 뭐 신스 1H 그러니까 1시간이죠. 1시간 동안의 그 로그들을 보겠다라고 해 가지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CLI 쓰면은 그 값들을 다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찾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콘솔에서 만약에 본다고 해도 콘솔은 사실 로그 보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파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럼 또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자파라는 것 자체에서 CLI를 제공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프로젝트를 생성한다든가 빌드한다든가 배포 이런 것들이 매우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로그를 볼 때도 그냥 자파, 테일, 뭐 개발 환경이면 데브, 뭐 운영 환경이면 프로덕션 뭐 그런 식으로 처음 치면 되고요. 코드를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된다든가 디플로이 할 때도 그냥 코드 한 줄 아니 커맨드 한 줄이면은 이게 완료가 가능합니다, 쉽게.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기반이지만 이게 보토3와 함께 뭔가 잘 엮이면서 별도의 그냥 제이슨 포맷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직접 쓰지만 직접 쓰지 않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좀 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코어로 쓰지만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뭔가 랩핑한 좀 더 쉬운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테라폼에서 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뭔가 AWS에서 지원하는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이 자파라는 거는 뭔가 서버리스에서 고려돼야 될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설정해 준다든가 아니면 설정할 수 있게끔 설정을 제공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AWS에 있는 람다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문제죠. 콜드 스타트 문제인데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엑스레이 그러니까 분선 추적 시스템이라는 또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간략하게라도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 람다 콜드 스타트라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람다라는 것도 결국에 어떤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거든요. 뭐 흔히 펑션 에즈 어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파스라고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뭔가 컨테이너 형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AWS에서는 제공해 주는 게 이제 뭔가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그 코드를 컨테이너에서 가게끔 준비해 주는 거는 AWS가 해 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개발자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럼 컨테이너가 돌아야겠죠. 그러니까 돈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 코드가 메모리상에 떠야 되는데 메모리상에 빨리 띄울 수 있게 해 주는 게 개발자의 역할입니다. 사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빨리 돌려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뭐 AWS에서도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코드가 막 1 기가가 넘는데 이거를 빨리 띄워 달라 하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개발자가 노력을 들여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어쨌든 코드량이 크거나 뭔가 복잡도가 커지면은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상에 올라갈 때 되게 오래 걸리겠죠. 이걸 바로 콜드 스타트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콜드의 반대는 이제 웜이잖아요. 웜업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웜업은 어떻게 하냐면은 미리 이 코드를 메모리상에 올려놓고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비저닝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요즘은 이제 프로비저닝 그 요금제를 써 가지고 미리 띄워 놓는 방식을 쓰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 가지고 클라우드와치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뭐 5 분, 10 분마다 이 람다를 강제로 호출하게끔 해 둡니다. 그럼 이제 이 람다의 메커니즘이 웃긴 게 한 번 호출되면은 한동안 이 웜업된 상태가 끝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클라우드와치 이벤트를 모든 람다마다 하나씩 걸어 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자파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서 세팅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손이 한 번 덜 가는 거죠. 그리고 엑스레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왼쪽에는 이제 뭐 글씨가 작으셔 가지고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뭔가 람다에서 접근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이나모DB라든가 뭐 MySQL 그러니까 오로라DB 이런 것들을 접근했을 때 그거에 대한 뭔가 레이턴시 뭐 반응 속도라든가 아니면 러닝 타임 얼마나 이게 오래 돌았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 주거든요. 그러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맵이라고 해 가지고
람다가 어떤 람다를 부르고 이 람다가 어떤 DB에 접근하고 이러한 플로우들을 이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평균 응답 속도라든가 아니면 뭐 분당 얘가 트랜잭션을 얼마나 소화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 이제 뭔가 장애가 났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원인 파악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만약에 엑스레이가 없던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와치에서 뭔가 지표로 하나하나 뽑은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서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엑스레이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엑스레이라는 옵션을 키게 되면은 비용이 조금 더 부과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낼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서버리스랑 좀 EC2랑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좋겠죠. 일단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서버리스인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EC2는 이제 보통 엘라스틱 빈스톡이라는 서비스를 많이 쓰는데 이것도 뭐 비슷하게 EC2를 그냥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 이걸 좀 더 편하게,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배포한다든가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이 엘라스틱 빈스톡이라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은 앞단에 ELB,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알아서 뭐 사용자가 뭐 늘어 가지고 뭔가 서버의 CPU가 늘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스케일 아웃 해 가지고 CPU 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자동으로 해 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개념적으로만 보면은 서버리스랑 EC2랑 사실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 역할은 서버리스에서 API 게이트웨이가 해 주고 뭐 EC2 같은 경우에는 람다가 대신 그 코드를 돌려주는 역할을 해 주죠. 그리고 뭔가 배포 아니면 뭐 모니터링, 로깅 이런 것들은 EC2 같은 경우에 엘라스틱 빈스톡을 쓰는 거고 서버리스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불편하니까 저는 자파라는 걸로 이제 좀 더 랩핑해서 쓰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앞에서는 되게 똑같은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사실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서버리스가 되게 압도적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제 해 보면은 일단 제가 앞에서 드렸다시피 이게 사용자가 매우 적을 거고요. 한 달 뭐 동접자가 하루에 1 명이면은 거의 뭐 초당 뭐 API 요청 수가 뭐 하나도 안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서 써 보자면은 일단 엘라스틱 빈스톡 그러니까 EC2 타입을 T3 스몰로 놔둬도 사용자 1 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보통 T3 스몰 하나에 음 옛날에 제로보드라고 하죠. 옛날에 제로보드를 올려보니까 한 5명, 6명까지 동접자를 버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T3 스몰로 잡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은 한 달에 $36 대략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HA 그러니까 이중화를 고려하면은 2 대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저 한 달 요금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서버리스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버가 돌아가는 그 시간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저 람다가 동작하는 그 초 단위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마이크로세크죠. 마이크로세크 단위로 비용이 나가는데 성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28 메가 그러니까 메모리죠. 메모리 단위로 할당할 비용을 산정할 수가 있는데 256 메가 정도면은 사실 한 명이 쓰기 충분한 메모리 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달 동안 이제 하 뭐 이 람다가 5초 동안 동작을 했을 때에 대한 비용을 산정한 거고요. 근데 사실 API가 5초 동안 실행되고 뭔가 리퀘스트 양이 1 메가가 넘어간다. 사실 이거 되게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보통 이렇게 서비스를 만드시면은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보통은 한 요청당 1초 미만으로 그 타임아웃이 1초 미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청하는 사이즈도 거의 100 킬로바이트 미만이어야지 뭔가 좀 빨리 빠릿빠릿한 그런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크게 잡은 이유는 당연히 이제 모든 서비스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는 요금이 어떻게 나가느냐 요청하는 단위만큼 돈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에 100만 번 요청을 했을 때 $2.46 가 발생합니다. 한 3천 원 정도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좀 감이 안 오시니까 이거를 뭐 분당 횟수로
계산해 보면은 대충 1분에 24번 호출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초에 한 2초에 한 번 정도 호출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가정드렸던 대략 동접자가 한 명일 거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럼 최종적인 가격만 보면은 이렇거든요. 서버리스는 $23, 그리고 EC2 베이스는 HA 구성을 했다는 가정하에 $78입니다. 그럼 만약에 HA 구성을 안 하고 한 대만 썼다라고 해도 $39. 그러니까 어쨌든 가격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뭐 이중화를 했을 때 가격 비교를 해보면은 약 3.3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실 뭐 AWS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산정이 안 된 비용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S3, 그러니까 배포할 때 기본적으로 람다라든가 엘라스틱 빈스톡은 S3를 통해 가지고 배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용량이라든가 인터넷 트래픽이 또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서버리스에서는 API 게이트웨이로 비용을 산정을 했는데 EC2에서는 로드 밸런서 요금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또 그거에 대한 요금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람다와 다르게 EC2는 디스크 용량도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부 트래픽 비용은 이건 이제 둘 다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시리즈를 사실 상용 서비스에서 사용하면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딧 관련 이슈가 있는데 뭐 일정 크레딧을 다 쓰면은 CPU가 멈춰버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물론 T 시리즈 중에 3세대부터는 이제 언리미티드가 있어가지고 크레딧을 땡겨가지고 쓰는 기능도 있는데 어쨌든 상용 서비스에서 T 시리즈를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T 시리즈보다 좀 더 비싼 요금제를 써야겠죠. 그리고 운영 비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람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알아서 스케일링 되고 스케일 아웃 되고 스케일 인 아웃이 자유로운데 EC2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아웃을 하면은 이제 서버가 뜨는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그럼 걔가 코드를 받아서 돌리는 시간도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람다보다 어쨌든 스케일링이 조금 더 느립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동작한다고 해도 뭔가 반응 속도가 느리고요. 그 로깅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람다가 좀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람다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가지고 로그를 남기고 뭔가 지표 같은 거 생성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EC2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옵션 하나하나 줘야 되고 뭐 지표도 하나씩 뽑아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급 옵션을 또 따로 줘야지만 뭐 메모리 잔여 메모리약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된다든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은 사실 서버리스가 거의 5배에서 많게는 막 10배까지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리스를 많이 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파, 그러니까 즉 서버리스를 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파를 왜 선택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이유예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테라폼보다 이제 러닝 커브, 그러니까 뭔가 학습했을 때 뭔가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뭔가 커맨드 한 줄로 배포가 되고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도 쉬운 CRA. 그 다음에 서버리스니까 당연히 비용도 저렴하겠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그대로 썼을 때는 로컬에서 뭔가 도커 이미지를 띄워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자파를 쓸 경우에는 그냥 순수하게 장고를 실행시켜 가지고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고가 그대로 람다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쉽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자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웹서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CI/CD, 그러니까 이 자파를 어떻게 이런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장고 프로젝트 요 소스 코드죠. 소스 코드는 이제 코드 커밋이라는 걸 썼고요. 그래서 이 코드 커밋에서 뭔가 git 푸시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코드 파이프라인이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읽어와 가지고 코드 빌드를 통해 가지고 배포를 해줍니다. 근데 코드 빌드에서 사실 해줄 거는 저 자파 업데이트라는 커맨드 한 줄이거든요. 그럼 저 커맨드 한 줄이 돌아가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알아서 저런 API 게이트웨이나 람다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은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코드 스타라는 서비스에다가 이벤트를 날려주게 되는데요. 이제 왜 날려주느냐? 코드 스타에서는 이제 챗봇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을 통해서
슬랙으로 이벤트를 받아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슬랙 메시지로 이제 현재 뭐 성공을 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뭐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코드 커밋, 코드 파이프라인, 빌드, 스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코드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런 코드 시리즈와 서버리스 조합으로 완전 관리형 웹 서비스를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이제 상상을 해 보았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막상 들어가니까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느냐? 바로 이 코드 빌드. 그러니까 자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로컬에서 테스트할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코드 빌드에서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제 저 코드 빌드에다가 모든 권한을 막 진짜 막 어드민까지 넣어 봤는데 배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왜 안 되지?' 하고 이제 잘 찾아보니, 이제 자파 CLI로 업데이트하는데 이제 코드 빌드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어드민 권한을 넣었는데도 인식하지 못 이 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컬에서는 왜 됐느냐? 로컬에서 개발할 때는 당연히 이제 디폴트 프로파일, 그러니까 제가 로컬에다가 세팅한 어떤 권한을 정해 놓은 저 액세스 시크릿 키 값을 쓰지만, 코드 빌드에서는 저 액세스 시크릿 킷을 넣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신에 IAM 롤을 지정했기 때문에 저 코드 빌드 안에는 어떤 메타가 들어 있어요, 저 롤에 대한. 근데 그렇다고 저 액세스 시크릿 키를 또 어떤 스크립트나 환경 변수로 넣어 가지고 쓰자니 보안의 위험이 있었는데요. 어떤 보안의 위험이냐? 팀원들이죠. 팀원들이 사실 제일 위험해요. 저런 거 알려주면은 이제 막 또 은근슬쩍 가져가 가지고 막 몰래 막 자기 코드 배포해 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몰래 또 하다 보면 사고가 나겠죠. 사고가 나면 이제 당연히 욕을 먹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보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액세스 시크릿 키 값을 저만 알고 싶은데 쪼끔 이 자파를 쓰려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코드 빌드에 설정된 IAM 롤을 자파 CLI에 인식시켜야 되는 지금 상황에 닥친 거죠. 근데 뭐 물론 어 문서를 좀 제가 좀 잘 안 읽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좀 잘 읽어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프로파일 네임 세팅하는 쪽에 주석이 있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 프로파일을 씁니다. 근데 만약에 요 프로파일 네임에 대한 이 키 밸류를 아예 삭제해 버리면은 알아서 환경 변수에 있는 액세스 시크릿 키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보안 위험 때문에 이 액세스 시크릿 키를 넣어 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웃긴 게 '프로파일 네임이 없는데 왜 이걸 알아서 갖다 쓰지?' 하고 이 코드를 좀 까 보니까 얘가 이제 보토3 SDK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토3를 좀 더 파 보자.' 해서 문서를 보니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프로파일 네임을 제거하면은 보토3가 이제 프로파일을 모르기 때문에 저 아래에 1 번부터 8 번에 해당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정값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액세스 시크릿 키 값이 뭔가 코드상에 아니면은 뭐 우정체제상에 없으면은 밑에 해당하는 6, 7, 8 번에 대해서 어떤 메타를 찾습니다. 어떤 메타냐? 이 IM 롤에 대한 메타를 찾아 가지고 동작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맨 마지막 저는 이제 8 번에 해당이 돼 가지고 이게 동작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코드 빌드도 잘 고쳐 가지고 자동으로 배포되게 할 수 있도록 코드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CI/CD를 구축해서 서버리스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단점이 있겠죠. 일단 서버리스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람다를 사용하면은 이제 ENI, 그러니까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해 가지고 뭐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 랜 카드죠. 랜 카드가 AWS에서 알아서 지정이 되는데, EC2를 쓸 때는 이 ENI가 이제 EC2가 삭제될 때 알아서 삭제가 됩니다. 근데 람다가 꺼져도 이 ENI가 삭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링크에 가 가지고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람다에 있는 모든 배포, 버전, 뭐 별칭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고 기다리면은 12 시간 안에 저 ENI가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근데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건 뭐냐? 이제
서포트나 이런 쪽에 직접 문의하지 않는 이상은 삭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이 발생했던 게 이제 서브넷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서브넷을 삭제하려면 저희 ENI가 삭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삭제가 안 돼 가지고 12시간을 기다렸어요. 전 좀 재수 없게 10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0시간이 걸려 가지고 삭제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자파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베이스로 동작하기 때문에 가끔씩 원인을 모르겠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실패해 가지고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직접 로컬에서 자파 업데이트 쳐 주면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지금 이거에 대해서 원인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GitHub 이슈를 봤는데 아직 이런 내용이 없는 거 보면 지금 저한테만 발생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뭔가 테라폼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 이제 모듈화 할 때 경계가 되게 불분명한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자파를 쓰는 건 이제 서버리스라고 치는데, 그럼 서버리스 말고 뭐 저희가 뭐 EKS를 쓴다든가 뭐 엘라스틱 빈스톡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RDS 뭐 이런 다른 리소스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관리할 때 테라폼을 써야 되는데, 그 문제가 이 자파랑 테라폼이랑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파가 뭘 생성한지를 사실 알기가 쪼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파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웜업을 알아서 해 주기 위해서 클라우드워치에다가 이벤트를 생성을 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자파가 만든 건지 내가 만든 건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다 보면은 대충 눈치껏 알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자파가 만든 거다라는 100% 확신을 주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파가 만든 게 사실 뭔지 다 알기 어려워요. 자파 코드를 직접 까 보면은 뭐 알겠지만 사실 오픈 소스를 뭐 굳이 그렇게까지 까서 쓰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테라폼이랑 따로 이렇게 모듈화할 때 나눠야 되는데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그냥 테라폼으로 한 번에 관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파가 만약에 배포될 때 뭔가 API 게이트웨이나 람다의 설정을 바꾸게 되면은 테라폼에서 싱크가 안 맞게 되거든요. 그럼 싱크가 안 맞았을 때 문제는 또 뭐냐? 그럼 그 싱크를 다시 맞춰주기 위해서 그 설정을 예전 걸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싱크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나누기가 또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자파 자체도 이런 정책, IAM 정책이 관리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배포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 나눴는데 나중에 이제 뭔가 개발자들이 나 람다에다 올려가지고 테스트 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권한을 하나씩 주기 시작하면은 권한 차이가 없더라고요. 뭐 사실상 어쩌다 보니 이제 데브옵스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운영 중에 발견했던 단점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은 뭐 지금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끝나고 받으면 될까요? 지금 예, 지금 김한성님 세션이 끝났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 맨 마지막에 박진성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게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사용한 경우에 관련 경험이 많은 사람,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적어서 개발자 채용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이게 혹시 답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뭐 제가 직접적으로 뭐 최종 면접까지 뽑아준 적은 없지만 일단 있긴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거를 클라우드 올리다 보니까 조금 관련 경험이 거의 없으세요.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있으신 분들은 예, 다 더 좋은 회사를 가시던데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좀 그냥 경험이 없으신 분을 데려와 가지고 좀 이제 관련 그런 뭐 애저라든가 뭐 AWS 쪽에서 교육해 주시는 거 그쪽으로 이제 교육을 많이 시켜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데려오기 어려우니까 약간 직접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질문을 확장을 시키면요. 네네. 그 서버리스 관련 경력이라는 거는 주로 어느 쪽 부분을 그 상정을 하고 계세요?
산정한다는 게 뭔가 뭐 경력 몇 년 차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예를 들자면 일단 서버리스의 정의에 따르면 사실은 네네. 그 코드만 신경을 쓰면 되잖아요. 네네.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럼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뭐 장고로 이제 코딩하셨다고 했으니까 네네. 파이썬만 쓸 줄 알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냥 얼핏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럼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그 경험이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험과 다른 경력들을 또 보시는 게 있나요? 일단 그런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경험을 많이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굳이 뭐 서버리스를 막 되게 하드하게 써봤다라고 해서 막상 데려와 보면은 거의 뭐 저희랑 비슷하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저희보다 좀 많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클라우드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사실 그냥 뭔가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알아서 잘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굳이 서버리스를 잘하시는 분을 뽑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이 좀 더 풍부하신 분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김 JW님께서 질문을 하나 올리셨는데요. 네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이썬 스크립트를 넘어서 장고 서버를 돌린다는 것의 개념이 람다 함수 1회 실행 시에 파이썬 manage.py run 서버에서 DB 커넥션, 그리고 로직 실행, DB 디스커넥션, 그리고 장고 종류, 이런 일련의 과정이 매번 실행 시마다 일어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아, 일단 이거는 약간 도커를 한번 써보셨다면, 그 약간 컨테이너 개념이 있으시다면 좀 아실 텐데요. 아마 그 AWS 그 공식 문서에서 뭔가 그 람다에서 다이나모 DB 커넥션을 맺을 때 그 커넥션을 맺는 그 로직을 람다 함수 안이 아니고 람다 함수 밖에, 그러니까 그 스코프 밖에서 선언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 그 컨테이너가 동작할 때 그 람다 펑션을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펑션을 메모리상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셨던 managed py run 서버 요거를 실행시키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고를 실제로 종료하지 않아요. 그럼 종료는 언제 하느냐? 이 람다가 알아서 종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WS사에서 뭔가 영어 비밀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종료하진 않고요. 저 런 서버를 했을 때 그 장고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DB 커넥션도 끊기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람다를 썼을 때 가끔 발생하는 문제가 too many 커넥션이거든요. 그러니까 DB에서 어쨌든 최대 맥스 커넥션을 관리를 하는데 람다가 막 무한정으로 뜨다 보면은 그 커넥션이 넘어가가지고 장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람다 그 API 게이트웨이에서 람다를 호출하는 동시 처리 수를 제한을 둠으로써 그렇게 이제 커넥션 수를 관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